네, 그럼 지금부터 2021 단결올림픽 총선거 총학생회 올인 선거운동본부 정부후보자 정책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토론회는 총학생회 올인 선거운동본부 후보자 소개 진행, 홍익대학교 교육방송국 HIBS 질의응답, 홍대신문사 질의응답 이후 20분간 휴식 시간을 갖고 하고 질문 답변과 선거운동본부의 마무리 발언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본 정책토론회는 홍익대학교 총학생회 총선거대책 제7장 유세 제39조 정책토론회에 의거 진행됩니다.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가 단선이며 입후보와 단과대학 및 독립학교에서 참여 요청이 없었기에 언론기관 취재 및 미리 수합된 학우분들의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책토론회가 진행되는 이 시간 동안에는 입후보자분들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 관련 업무를 위해서는 직접 접촉이 허용됩니다. 다만 정책토론회가 마친 이후에는 다시 접촉이 불가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우 여러분께 2021학년도 홍익대학교와 학우분들 사이에서 다리가 되어줄 학우분들의 권익을 위해서 힘쓸 학생 대표자를 뽑는 데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총학생회 올인 선거운동본부 후보자 소개 부탁드립니다. 홍익대학교 학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학년도 단결올림픽 총선거 제55대 총학생회 회장단 후보로 출마하게 된 정후보 김주원 부부 이동일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예년처럼 정상적인 선거 활동을 하지 못한다는 점, 그리고 이로 인해 학우 여러분들을 직접 찾아뵙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서 깊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있을 정책 토론회와 함께 현재 총학생회 카페에 게시된 저희의 정책 자료집, 그리고 올인 선문 인스타그램에 곧 게시될 예정인 정책과 관련된 카드뉴스, 이 모든 것들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홍익대학교 교육방송국 HIBS 질문 부탁드립니다. 홍대방송국 김현우 기자입니다. 차등등록금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인선보는 계열별 차등등록금 산출 근거와 세부 내역을 학교 측에 요구하여 자세히 밝히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지금까지 학교 측은 2010학년도 1학기 차등등록금 반환에 대해 추상적인 답변만을 내놓고 있다고 하셨는데, 본교와 어떤 식으로 논의를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있으신가요? 우선 차등록금이 언제 발생된 것인지부터 말씀드리자면, 차등록금은 계열별로 소요되는 교육비가 다르다는 것을 이유로 1986년 대학교육협의회를 통해 교육부에 건의된 것을 수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점은 제대로 된 근거를 가지고 책정한 것이 아니라 인문사회 대비 단순히 엔대를 통하여 책정한 금액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현재 홍익대학교 내 계열별 차등등록금에 대한 산출 근거를 명확히 나타낼 수 없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2015학년도 제1차 등록금 심의위원회 당시 학생 대표들이 학교 본부 측에 차등등록금과 관련된 내용을 문의하였는데요. 당시 사무처장은 현재 등록금 책정 근거가 되는 원가 제도가 도입되지 않고 있어 등록금의 차등 징수 자료는 없다고 답해 주셨습니다. 현재 홍익대학교의 건축도시대학, 그리고 공과대학, 미술대학, 캠퍼스 자율전공학부의 경우 인문사회계열 단과대 대비 106만 8천 원을 추가로 납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앞서 인용한 2015학년도 제1차 등록금 심의위원회 사무처장님에 따르면 계열별 공간 사용률, 실험 실습비, 기자재 구입비, 교원 수 등의 차이로 인해 계열별 등록금 차등이 불가피하게 발생된다고 말을 하였는데요. 이런 명목 하에 걷어들이는 것으로 현재는 저희가 파악이 됩니다. 하지만 과연 차등 등록금을 지불하는 단과대학 학생들은 그에 상응하는 교육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것일까요? 이에 대하여 저희는 4가지 측면으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임교원 확보율입니다. 전임교원 확보율의 경우 법정 기준에 따르면 전임교원들은 1인당 20명의 학생들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학교는 전임교원 1인당 공과 계열은 32.46명, 그리고 예체능의 경우 28.93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임교원 확보율이 낮으면 강사 또는 비전임교원으로 대체되었다는 뜻인데요.
전임교원 연봉과 강사 혹은 경영교원의 연봉을 비교해보면 대략 5배에서 크게는 20배까지 차이가 나는 상황입니다. 특수성으로 인해 타 계열들이 지출한 금액이 많다는 말을 하는데 인건비 고려 시 적절한 답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교육비 환원율입니다. 교육비 환원율 또한 2017년 131.8%, 2018년 136.7%, 2019년 132.2%로 전국 최저 수준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2019학년 기준 예원예대 그리고 칼빈대, 경동대, 백석대와 함께 최하위 대학으로 자리매김한 것입니다. 참고로 수도권 대학 평균 교육비 환원율은 200%에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실험 실습비인데요. 차동 등록금증은 실험 실습비로 투입되는 금액의 경우 공과대학 기준 1인당 18만원, 미술대학 기준 1인당 16만원 가까이 됩니다. 실험 실습비, 기자재 등에 투입된 금액을 공개한 대학들의 다수가 이제 계열별 특수성을 위해 사용하는 금액의 총 합보다 전체 차등 등록금의 총 합이 적었다는 예술대학생 네트워크의 발표를 고려해 본다면 차등 등록금의 정당성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전년도 최종 추경 대비 금년도 본 예산을 비교해 봤을 때 5억 가량의 증가가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강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해당 금액이 온전히 학생들에게 돌아갔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번째는 시설 면적 또한 매우 부족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희는 이 모든 것을 고려해 보았을 때 산출 방식에 따라 결과가 제각각이라는 점과 함께 정성적 요소를 고려하기에 어려움이 많아 현실적으로 이를 도입하기엔 힘들 수 있습니다만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교육비 원가 계산의 도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와 관련된 요구를 최우선적으로 언급할 예정이며 차등 등록금과 관련된 내부적으로는 학생들의 문제의식을 지속적으로 이끌어낼 예정이며 외부적으로는 전국 대학생 자치기구 연합회와의 합의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2020학년도 1학기 차등 등록금 반환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모두 이러한 산출 국가와 세부 내역이 마련될 때만 가능합니다. 지난 1년 동안 학생 대표자료 관련 문제에 목소리를 높였던 사람으로서 학교의 태도라든지 타 대학교의 대응 방식까지도 고려해 보았을 때 이는 한 학기 혹은 1년 안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닐 것이라고 저희는 예상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 저희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이를 해결해 볼 수 있도록 밑바탕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등록금 반환 문제와 관련해서는 유학생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학생 또한 홍익대학교의 학우들로서 권리를 침해받았다면 유학생위원회를 비롯해 총학생회가 응당 이들을 대표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유학생들의 경우 등록금 산출 국고가 더욱 지금 상이하게 잡혀 있습니다. 때문에 이와 관련된 내용까지도 저희는 포괄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인선보는 학우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부당적립금 130억에 5개년 집행계획을 세우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이에 대해 본 선본이 어떤 방식으로 학우들의 의견을 수업할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네, 학우들의 의견을 수업한다라는 점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제가 이제 질문하신 분께 오히려 역으로 질문을 하나 드리고자 할게요. 총학생의 공약들이 왜 계속 몇 개년씩 반복되는 영상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네, 말씀하세요. 학교 측에서 받아들이지 않아서? 네, 맞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실제로 저희가 단과대학 학생회장단으로 있으면서 저희가 몇 년치 동안의 요구사항을 돌이켜봤을 때 학생들의 요구, 의견들은 지속적으로 나옵니다. 근데 학교본부 측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해결해주지 않는 것들이 있죠. 실제로 그 이유를 봤을 때 정말 불가피한 상황이 있다라는 것도 있고 혹은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서 사실 안 들어주는 경우도 있죠. 이제 교육환경 개선 그리고 기자재 부분으로 좁혀 들어가 봅시다.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학교가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실행을 쉽사리 옮기지 못했던 이유,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이유는 저희는 이제 학생들이 그동안 학교에 나와서 학교 시설을 이용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학생들이 학교 시설을 너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적절한 시기에 정확하게 하지 못했다. 그것을 저희는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학생의 차원으로 한 대학생이 이제 휴학을 하지 않았다는 전제 하에서 입학할 때부터 졸업할 때까지의 기간 4년에서 5년이 되겠죠. 그 정도의 요구사항. 그러나 이제 단과대 차원으로 등록금 심의위원회 혹은 학교학생 대표자 협의회에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건축 문제를 제외한 그런 사항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요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례를 들어봅시다. 이제 저희가 뭐 학생 커뮤니티라든지 혹은 저희 학생의 차원으로도 지속적으로 질문을 받았던 중앙도서관 시설 개선이 언제 이루어질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도 요구를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통학로에 대한 방부목 교체가 있을 수 있겠고, 경사로 이제 장애인 편의시설 중에 속하죠. 그리고 화장실과 관련된 문제도 있겠고요. 그리고 승강기 설치 등의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등 다양하죠. 그리고 옥상 휴게 공간 보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 5개년 집행계획에 대해서는 그동안 일단 학우분들께서 요청해 주셨던 내용을 중심으로 일어나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5개년의 집행계획을 세워놓자는 말까지 덧붙인 거고요. 근데 이제 5년 내내 그 문제가 계속 대두가 될 것인가, 혹은 코로나가 끝나고 학생들이 학교에 다 돌아왔는데 새로운 문제가 오히려 부각됐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변동사항이 생길 경우에 한해서는 학생 대표자들이 추가적인 내용을 보완할 수 있도록 그 틈까지도 저희는 계획해서 마련해 놓을 예정이에요. 물론 이때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수도 있어요. 지금 병행이 지속되고 있잖아요. 사실 학교 다니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고, 그런 분들을 고려해 봤을 때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답변까지 생각해 본다면,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내년 또한 이제 교내 출입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해요. 따라서 올해 리모델링을 최대한 진행해 볼 수 있는 것이 가장 적절한 답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5개년 동안 차근차근 이어나가는 게 가장 좋을 거고요. 이제 일부 대면 강의가 진행될 때 혹은 코로나 사태가 끝났을 때 학우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인지를 하나, 저희가 앞서 말했던 학교에서 왜 리모델링을 그동안 원활히 하지 못했는가에 대해서는 그 해결책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 이를 적절히 시행할 수 있는 틈이 생겼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해서 최대한 빠르게 리모델링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요구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린선보는 경비 노동자 고용 확대를 통해 안전 문제의 가능성을 줄이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경비 노동자를 고용하는 주체인 학교와의 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 본 선보는 학교와의 논의를 어떤 식으로 진행하실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네, 그 2020학년도 제1차 등록금 심의위원회에서 학교 본부의 답변은 2019년부터 KT텔레캅 무인경비 시스템을 도입하면서부터 고성능 CCTV 900대 이상을 설치했고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학교 본부 측은 야간 경비 공백을 채워나갈 수 있다고 답변했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저희가 의문이 드는 점은 문제 상황 발생 시, 즉 24시간 상황실에서 즉각적으로 얼마나 빨리 대처할 수 있냐에 대한 것입니다. 홍익대학교의 건물 배치는 상당히 기형적이며, 그리고 산에 배치되어 있어 접근 자체가 힘들고 대부분 고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건물들은 밀집되어 있고 I동, J동, 학생회관 등처럼 승강기조차 마련되지 않은 건물들도 있습니다. 건물별로 상주하는 경비 인력이 줄어든다면 과연 문제 상황에 대해 재빠른 대응이 가능할까요? 또한 상황실 내에서 CCTV 경계 근무를 진행하는 인력이 충분한 것인지도 의문이 듭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 건물 사용 인원이 줄었다는 점과 함께 미화 경비 노동자분들에게 지급되는 비용이 연간 등록금 재원의 11% 이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시스템 경비 체계가 빈틈이 없다는 가정하에 인원 충원이 없다는 것은 오히려 충분히 저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인원보다 감축이 더 된다면 훨씬 더 큰 문제점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본 방향은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설정하되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면 경비 노동자 채용에 대한 확대를 점진적으로 요구할 예정입니다. 추가적으로 안전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단과대 학생회와 협업을 통해 CCTV 사각지대 파 및 비상벨트 등을 화장실뿐만 아니라 사고 위험이 우려되는 공간에 대해서도 배치를 추가적으로 요구할 예정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대방송국 강나영 기자입니다. 2021년에는 총장 선출이 예정돼 있습니다. 현재 대학가에서는 총장 직선제를 위한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으며 지난 2018년 본교 52대 총학생회 또한 총장 직선제 및 총추위 운영 규칙 및 시행세칙 수정을 요구하며 농성 및 공동성명 등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오린 선보는 총장 선출의 학생 참여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궁금합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파악한 총장추진위원회, 추천위원회의 경우 현재 교수, 교직원, 학생의 비율이 4대 3대 2로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이제 학생 사회 내에서 총추위 운영규칙, 시행세칙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경우 그리고 총장 직선제 자체를 이제 요구하는 그 수요가 유의미하게 높다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올인 또한 52대 총학생회 리뉴얼이었죠. 리뉴얼의 움직임과 같이 농성 및 공동성명을 진행하고자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총장 직선제를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별개로 학교본부의 대응에 있어 이제 저희는 플랜 B까지도 마련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앞서 말대로 이제 전 학생회 리뉴얼에서 총장 직선제에 대한 다양한 움직임을 보였었잖아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학교본부 측에서는 또 묵묵부답으로 일관을 했었고요. 만약 학교본부가 저희의 요구에 불응할 시 총장 직선제 혹은 학생들의 참여 비율을 높여달라라는 요구에 전면에 나서서 하는 방식을 택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그래서 올인이 마련한 플랜 B는 과연 무엇이냐라고 물으신다면 저희는 학생들 스스로가 관련 안건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지닐 수 있도록 여론을 조성할 계획이에요. 현재 교수진 중에 누가 총장 후보에 올랐는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학생회 차원으로 지속할 예정이고요. 또한 해당 후보들이 예를 들어서 뭐 도덕적 결함은 없는지 어떤 커리어를 지니고 있는지에 대한 리서치를 진행하고 이에 대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학생들에게 홍보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53대, 54대 총학생회는 생활비 장학금 지원 요구를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교학협과 등심위에서도 이에 관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이에 올인 선본 또한 생활비 장학금 요구에 관한 논의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지금 너무나도 당연하게 지급되고 있는 장학금 총액, 즉 파일을 위축시키지 않는 선에서 현재 생계가 곤란한 학우분들께 골고루 장학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만 이와 관련된 내용에서는 아직 학교 본부 측으로부터 예정 중이라는 답변밖에 저희가 듣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임기가 시작된다면 생활비 장학금과 관련된 체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학우분들께 지속적으로 공지를 진행할 예정이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는 공간 및 복지에 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올인 선보는 건물 리모델링에서 학우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학교와 학생 대표자 간 공간조정위원회를 개최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과정에서 학우들의 의견을 수합하는 방식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가요? 지금 현재 리모델링이 이루어질 공간은 인문사회관 C동, 과학관 I동, 제3공학관 제2동 등이 있습니다. 또한 교육부 종합강사에서 문제를 지적받은 미술대학관 F동의 경우 추가적인 재보수가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총학관위로 여론을 직접 후합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공간을 사용하는 학우분들이 이제 수요에 맞게 우선순위를 정하지 못할 것이라 저희가 예상됩니다. 때문에 저희는 체계를 다듬는 것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과 학생회장단은 과 직부들과 학부 한 분 한 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의견을 수합할 수 있게끔 그리고
단과대 회장단들은 이를 직접 받아 공간조정위원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전달할 수 있게끔 체계를 구성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체계 조직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직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무에 투입되지 않았으며 각 단위마다 어떤 방식으로 지금 현재 논의가 진행되었는지, 실제로 건물 리모델링 관련 설명회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아직까지 개최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바로 설명회에 투입되어 관련 내용을 모두 조사하고 보다 더 나은 방안을 마련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홍대방송국 이사화 기자입니다. 제2기 식사 열람실 공간에 관해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대 총학생회에서는 제2기 식사 임시 열람실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공약을 제시하였으나 아직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현재 오린 선본이 생각하는 임시 열람실 공간의 활용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근 이제 기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저희 코로나 2.5단계가 종료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선거 준비를 이제 좀 오랫동안 하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미처 신경 쓰지 못했습니다. 우선 좋은 질문 정말 감사드리며 추후에 저희가 당선이 된다면 기자님께서 언급하신 임시 열람실 공간 활용에 대해서는 향후 학우 여러분들의 그 의견을 수합하여 최대한 많은 학우분들이 만족하실 수 있도록 만족하실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학교 측에 건의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린 선본은 기숙사 통금을 1시간 연장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이는 여러 번 논의되었던 안건이지만 여전히 자정을 통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선본은 학교 공부를 설득하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논의를 진행하실 예정입니까? 2020학년도 1학기 학교 학생 대표자 협의회에서 학교 본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로 인하여 기숙사 통금 1시간 연장에 대한 우려를 표한 바 있습니다. 학교 대표자들은 입실이 이제 늦어질수록 외부에서의 접촉이 증가한다는 논리이며 외부에서의 접촉이 증가할 경우 코로나 감염의 확률이 높아질 것이라는 논리에 의한 것으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학교 본부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인 규정을 조직하는 것과 외부적인 사례를 검토하는 것, 두 가지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코로나19 기간 동안 기숙사를 운영하면서도 통금 시간을 우리 학교보다 여유 있게 잡은 곳이 있는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들의 기숙사 체계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기숙사 사생 대표자분들과 함께 살펴봐야 할 것이고 추후에는 홍익대학교 기숙사 시설에 맞춰 어떻게 해당 제도를 로컬라이징 할 것인가에 대해 마련할 것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린 선본은 학교와 협의해 클래스룸 2클래스 내에 다양한 특강을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특강들의 구성원은 어떻게 구할 계획이고 또 어느 수준의 강의를 구축할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 이 클래스 특강 관련해서 정말 말씀드릴 게 많지만 우선 재원에 대해서 일단 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언하자면 학생회비 투입은 절대 이루어지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교비를 지원받아서 이 클래스 특강을 마련할 예정인데 이게 총학생회비가 사실 모아놓으면 굉장히 큰 돈이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이 클래스 특강을 마련할 정도로 이제 금액이 절대 풍부하지는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방식은 이 클래스 특강을 총학생회가 기획 단계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학교 본부랑 협의를 통해서 이제 다양한 영상물들을 제작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획을 마련하는 것이고요. 이후에 학교 본부 내에서 교원을 구하고 촬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면 그리고 학생 대표자들과 그리고 학우분들께서 이와 같은 내용이 유익하다고 느낄지 피드백을 지속적으로 주신다면 그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고 학생들이 원하는 방법이 아닐까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물론 학교 본부 내에서 학생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교원을 구하는 것은 총학생회 자체적으로 진행을 할 수도 있겠죠. 또한 방송사와 신문사 등과 협업을 해서 영상을 촬영하거나 기획물을 이제 제작하는 것 방식도 존재할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이 계획이 확정된 이후에는 어떤 수준으로 영상을 만들 것이다
라는 것을 논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최대한 다양한 영역에서 저희가 학생들이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라고 느낄 수 있을 만한 수준 높은 그런 강의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제 이 클래스 자체 강의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학생들이 단기간에 많이 참여하는 것은 저희도 절대로 바라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한 학생이 학교에 입학을 해서 졸업을 할 때까지 그 오랜 기간 동안 학생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영역에서 그 이클래스 특강을 꺼내서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언제든 열람할 수 있게끔 설정하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이제 저희는 학생들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유발할 예정입니다.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접근성의 논리로 이클래스 특강을 가져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대방송국 기자 백율입니다. 우린 선보는 클래스룸의 도입으로 새롭게 등장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현재 운영 방식의 장점은 극대화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본 선봉이 생각하는 새로운 문제가 무엇이며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운영 계획은 무엇입니까? 네. 일단 저희가 2020학년도 2학기부터 이제 이원화가 시작됐죠. 클래스룸은 수학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받아볼 수 있도록, 그리고 클래스넷에서는 그 외 학사 행정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받아볼 수 있도록 하게끔 그렇게 이원화가 이루어졌었는데요. 일단 저희가 장점 부분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클래스룸은 기존 클래스넷에 비해서 기능이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공지 알림들도 일단 세분화가 되어 있고요. 과제 알림장이라든지 퀴즈 등의 기능들도 보다 구체화되어서 세분화되어 있고요. 강의를 수강한 시간이라든지 제출 데드라인까지 얼마나 남았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도 기준에 따라서 굉장히 실속 있게 제공하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는데, 그리고 또 이 클래스를 활용해서 정규 수업 외로 다양한 강의를 수강할 수 있게끔, 그리고 스스로 개설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굉장한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렇게 기능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정돈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직관화가 부족하다라는 그런 단점들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모바일 코스모스 앱에서 보면은 이제 기존 클래스넷과 다르게 새로운 과제라든지 혹은 이제 강의록이 올라올 경우에는 해당 과목만에 빨갛게 N 표시가 원래 떴었잖아요. 그게 뜨지 않는다든지, 이제 공지사항이라는 것과 또 교수님 알림장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 두 가지가 사실은 기능이 크게 다를 것이 없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들이 상부적 분포를 이루고 있지 못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라든지, 또 홍익대학교 홈페이지란에 보시면 클래스넷만 바로 가기가 있어요. 그 클래스룸은 cn2.5 홍익 그 주소를 쳐서야만 바로 들어갈 수 있다는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직관화가 부족하고 정돈화되지 않는 기능들에 대해서는 보다 학생들이 느끼기에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면 장점들, 여러 가지 기능들은 보다 학생들이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정돈을 하자라는 취지로 저희가 이 공약을 내봤고요. 장점과 단점들을 모두 수합해서 이제 학생 대표자들이랑 그리고 학우분들의 의견을 수합해서 어떤 기능을 마련해야 될 것이며 어떻게 단순화를 시켜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린 선보는 온라인 투표로 선거를 진행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본교 세종 캠퍼스의 경우 정부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플랫폼을 활용했는데요. 그렇다면 본 선보는 클래스넷을 활용한 온라인 선거를 어떻게 진행하실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네. 저희 선본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제 정부 쪽에서 제공하는 K보팅을 활용하는 것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긴 했었어요. 다만 이에 대해서 문제점으로 가장 크게 제기되는 것이 부정선거 혹은 조작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에 취약하다라는 단점들이 존재를 하는데요. 일단 K보팅의 시스템 절차를 말씀드릴게요. 문자 메시지, 이메일로 URL 링크를 수신받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URL 접속 후에 본인 확인 절차가 두 번째이고요.
투표를 진행하는 것이 세 번째입니다. 이런 개인정보들을 K보팅의 경우에는 선관위가 모두 직접 개인정보들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때 선거인명부 인원 조작 및 누락, 허위기재 등의 발생이 일어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문제들은 사실 선관위가 직접 정보를 컨트롤한다라는 점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정보가 이미 기재되어 있는 홍익대학교 클래스넷을 활용한다면 그리고 이와 관련된 시스템을 탑재한다면 개인정보에 대한 문제는 줄고 학생자치 참여의 벽은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온라인 투표가 그러면 클래스넷 내부에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 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저희도 아직은 논의 중에는 있습니다만 고려대, 연세대, 숭실대가 사용하고 있는 전자투표 구축 서비스 모델을 참조할 예정입니다. 클래스넷에 기능을 탑재하고 들어가서 본인 자필로 이렇게 이름을 쓰게끔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바로바로 투표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우선 그 모델을 참조할 예정이나 학생 대표자분들이라든지 그리고 또 학교본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보다 간편하고 보다 공정성 있는 그런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 시스템 탑재 시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내년 3월 중 안으로는 끝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보궐선거 실시 전까지 현재 후보자분들이 다른 곳에서 많이 안 나오신 걸로 저희도 알고 있는데 재선거까지는 이제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보궐선거는 이제 저희가 직접 선관위를 운영해서 꾸려야 하기 때문에 이 선거 기간 실시 전까지는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인 선보는 다양한 영역에서의 언택트 행사를 다수 기획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진행되지 못했던 대종제와 문화제 또한 언택트 행사로 진행할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 저희의 기조는 학우분들의 소유에 따라 학우분들이 원하는 온라인 행사를 다수 기획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차등 등록금의 문제, 그리고 학점 완화 제도 공약과 같이 대동제 또한 1년의 행사 중 대학 구성원 간의 화합을 추구하는 의미의 행사로서 다른 안건들과 같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동제 같이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동등한 규모의 온라인 행사에 대하여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미숙한 준비로 대동제를 진행하는 것은 오히려 의미 있게 쓰여야 할 예산을 낭비하고 안전을 무시하는 것이라 저희는 생각했었습니다. 올해는 온라인 행사의 경우 큰 규모의 행사 하나를 진행하는 것보다는 이제 크고 작은 다양한 규모의 행사를 기획하여 이제 학우 여러분들께서 다양한 대학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최대한 많은 학우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행사를 기획하는 것이 더 이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HLS 질문 다 끝나신 거 맞으신가요? 네, 그럼 다음으로 홍대신문사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대신문 김효진 기자입니다. 학사제도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전체 대면 강의가 불가능해지며 지난 1학기 분교는 선택적 패스 제도와 A, B학점 비율을 늘리는 등의 학점 완화 제도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이에 학우들은 대면 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학점 완화 제도를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학교 측은 이를 시행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전해 학우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선보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한 내년에도 대면 강의가 불가능해 이러한 불만이 지속된다면 어떠한 해결책을 제시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올인의 학점 부여 기준 완화 정책은 사실 코로나19와는 상관이 없이 주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책 자료집에 수록해 둔 것 같이 이제 서울 사립대 10개 교의 성적 평가 기준은 실험, 그리고 실습, 실기, 연습 교과목 및 교양 외국어 과목의 성적 평가 부여 기준이 이론 과목들과 다른 비율을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또한 인원수가 부족하다고 평가가 될 경우 상대평가보다는 이제 절대평가를 적용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타 학교와 실제 졸업생 평균 전공 그리고 교양 학점을 비교해 봤을 때 홍익대학교가 크게 뒤떨어지진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세부적인 성적 부여 기준이 부족하여 학우분들이 불만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대가 아닌 최소 비율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을 중앙운영위원회에서 몇 차례 요구한 바 있으나 이는 교수의 권리 침해라 학교 측에서 절대 불허한다는 태도를 현재 보인 상태입니다. 우선 저희는 세부적인 조건을 수정해 나간 다음 추가적으로 일반적인 전공 비율도 5%씩은 증가시킬 수 있도록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짧은 기간 안에 해결책이 나올 것 같지는 않기에 오랜 시간 동안 학생 사회 내에서 관련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제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지속되거나 심각해질 경우 상태평가의 기준을 보다 후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학교와 논의하겠습니다. 이는 홍익대학교 규정집 2편 학칙 1장 홍익대학교 2번 학사 내규 제3장 시험 및 강의 성적평가 제13조 3번 성적평가 방법에 나와 있는 대로 논의를 진행해 볼 만한 여지는 저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린선부는 수강 신청 담아두기 기간 전까지 강의 시간과 교수, 강의실 등의 내용이 모두 배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수강 신청과 관련하여 전임교원과 시간 강사의 추가 채용 외에도 어떤 요구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수강 신청 담아두기 1 그리고 2차 기간 동안 강의 시간과 교수 그리고 강의실, 수업계획서 등의 내용이 확정되지 않는 문제는 교원 부족의 문제와 가장 연관이 높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강의를 진행할 교수들이 정해지지 않았으니 강의 시간과 공간, 계획서가 확정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우선 전임 교원과 시간 강사의 추가 채용에 중점을 맞추고자 했습니다. 이후 저희가 수강 신청과 관련해 추가적으로 요구해야 할 것이 생긴다면 중앙운영위원회와 논의 후 신속한 요구 방안을 마련해보고자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린선보는 수강 신청 정정 및 처리기간 연장이라는 공약으로 학우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 외에도 현재 본교 학우들의 교육권 보장을 방해하는 요소는 무엇이고 이를 해결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저희의 공약은 학점 부여 기준 완화 및 체제 개편, 그리고 전임 교원 확충 및 담아두기 기간, 강의 시간, 그리고 강의실 교수 배정률 확정, 그리고 교육비 환원율 제고, 실험 실습 앤 실기실 활용 체계 마련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할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 정책 자료집과 이전 인터뷰 그리고 현재 지금 진행 중인 정책 토론에 대해서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모두 담아뒀다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2021학년도에 대학 기본 역량 진단 평가가 시행될 예정이며 해당 평가 항목에는 전임교원 확보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선보는 이를 대비해 학교 측에 전임교원 확보와 관련하여 무엇을 요구할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전임교원이 무엇인지부터 살펴봐야겠죠. 전임교원은 교육공무원법 또는 사립학교법에 의해서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임용되어 당해, 대학에서 전일제로 근무하는 자료령입니다. 안정적인 신분 보장이 되어 있으며 또 연구비 직원으로 강의와 연구 양면에서 비전임 교원에 비해 나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 즉 외부 시간제 강사와는 다른 그런 존재들인데요. 현재 홍익대학교 현황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 정원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인문사회 계열은 149명, 공학 계열은 325명, 예체능 계열은 233명을 맞춰야 된다라는 것이 법정 정원입니다. 하지만 홍익대학교 전임교원 현황을 볼게요. 인문사회 계열은 200명으로 149명에 비해서 근 50명이 더 많죠. 근데 공학 계열은 200명입니다. 법정 정원이 325명인데 공학 계열의 학생 정원 기준 200명이고요. 그리고 예체능 계열의 경우에는 학생 정원이 161명으로 법정 정원이 233명인데 비해서 굉장히 적은 수를 가지고 있다라고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법정 기준을 살펴보면
인문사회 계열은 1인당 25명을 이제 케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실제 현황에는 18.51명으로 비교적 이제 널널한 상태이기는 하나 공학과 예체능은 이제 법정 기준이 1인당 20명을 케어해야 돼요. 근데 이제 공학 계열의 경우 32.46명, 예체능인 경우 28.93명으로 전인교원 1인이 담당하는 학생 수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이는 학생들에게 있어서 올바른 교육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할 만큼 교원에게 이제 많은 부담이 가해지고 있다라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했고요. 이에 따라서 저희는 주로 공학 및 예체능 계열 전인교원을 법정 기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확보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올인 선보는 교육비 환원율 감시를 통한 학생들의 재무주권 확보를 공약으로 제시하였습니다. 현재 본부는 9차 등록금 심의위원회에서 교육비 환원율을 145% 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만약 본교가 해당 수치에 미달될 경우 선보는 어떤 대처를 할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교육비 환원율이란 이제 등록금 수입 대비 총 교육비, 즉 교비 회계 교육비 더하기 산학협력단 회계 교육비 더하기 도서 구입비 거기에 기고 매입비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학교본부 측에서는 매년 등록금 심의위원회에서 교육비 환원율을 제고하겠노라 약속해왔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2017년 131.8%, 2018년 136.7%, 2019년 132.2%를 기록했지 않았습니까? 달성하겠노라 라는 답변에서 저는 그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교육비 환원율을 올릴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관련 항목에 대한 실질적인 보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요구 사항을 모두 마련하여 집요하게 파고드는 것, 그것이 저희가 이제 지니고자 하는 태도입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홍대신문사 이하경 기자입니다. 실기실 활용 및 방역 체계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올인 선보는 실험 실습 실기실 활용 및 방역 체계를 구축하여 학습 환경을 개선할 것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해당 공약이 의미하는 구체적인 체계의 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 저희가 마련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체계의 내용을 말씀드리기 이전에 일단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학생회는 결국에는 실현 가능한 방안을 통해서 체계를 마련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현재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은 저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방안 중에 하나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보다 더 편리하고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한다면 언제든 이는 변동될 수 있음을 우선은 알려드립니다. 자,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방안을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실험 실습, 실기실 활용 체계는 통일성을 보이지 않은 채로 단과대학 그리고 단과대학 내부의 과마다 상이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저희가 현재 파악한 바로는 대체적으로 클래스넷을 통해 문진표를 제출하고 홍문관 진단소에서 받는 팔찌를 착용하는 방식 정도로만 학생들을 통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문진표 작성 세분화를 통해 학교 방문의 목적에 따른 인원 체크를 효과적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는 일원화된 문진표를 작성하는 현행 제도에 비해서 코로나19 확산 방지 그리고 통제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이 내용이 타당하게 준비된다면 사용 시간은 자연스럽게 연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또 추가적으로 더 방역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가능할지는 사실은 저희도 장담을 하지는 못하나 어쨌든 KT텔레카과 연계를 하여서 실험 실습 그리고 실기실 앞에는 QR코드를 체크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방안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이제 실험 실습, 실기실 사용 체계 및 절차를 보다 간편하게 중앙 통제 방식으로 일원화해서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제 특정과에서는 과 사무실 혹은 담당 교수, 심지어는 이제 학과장님이랑 학장의 허락까지도 맡아야 실기실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반면 또 다른 과들에서는 신청만 한다면 선착순에 따라서 사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과들도 존재합니다.
보다 안정된 방식으로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는 이제 실기실 사용에 있어서 편의성도 고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저희가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실기실 활용을 보다 간편하게 하면서도 더 사용 시간을 늘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공약을 내세웠긴 하지만 그렇다 해도 무작정 사용 인원수라든지 사용 시간을 코로나 이전 시대와 같이 늘릴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코로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전과 같은 체계로 회귀한다 해도 그 상황 속에서 코로나 확산이 될 경우에는 이제 학생들은 추후 사용에 있어서 더 불편함을 겪을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저희는 최대한 불편한 환경 속에서라도 그 안에서 최대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해당 단위들과 함께 마련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커뮤니티 체계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림참고는 인문사회 계열 단과대 학생회와의 협업을 통해 학술 교류 커뮤니티 체계를 구축하여 학업적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현 총학생회는 과제 아카이빙을 통해 학업적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학우들의 저조한 참여 등으로 공약 이행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에 해당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현 총학생회에서의 과제 아카이빙이라든지 또 이제 각 단과대마다 이제 학술 교류와 관련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시행했다가 이제 학우분들의 저조한 참여로 인해서 대부분 행사가 조기 마감된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저희는 무작정 시도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실제로 학술 부문과 관련해서 학우분들의 참여가 워낙 저조한 상황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래서 1학기 동안은 일단 단과대 차원으로 학술 교류 관련 행사라든지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함께 기획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면 참여하는 방식으로 일단 테스트를 통해서 거칠 예정이고요. 이 과정에서 겪은 시행착오를 통해 이제 2학기에는 총학생회에서 학업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보다 큰 사업을 마련하고자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는 학생회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역대 총학생회는 웹 운영 공약과 대나무숲 오프라인 상시 구축에 대한 공약 등으로 학우들과의 소통 관련 플랫폼 및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이 외에 오린성본이 생각하는 총학생회와 학우들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방안 마련 계획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현재 총학생회 소통 플랫폼이 몇 개 있는지 아시나요? 2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말씀드리자면 네이버 카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채널, 그리고 홍익비드 인스타그램 계정 등이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생각할 때 현재 총학생회 소통 플랫폼의 양 자체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현재 플랫폼의 역할 혹은 가중치가 부여되는 것에 있어서 온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제 학생들이 소통 창구를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소통 창구의 역할을 재정립할 예정입니다. 인스타그램과 카카오톡 관련해서는 이제 총학생의 현재에 대한 모든 내용을 다루도록 질문을 할 수도 있겠고요. 카드 뉴스를 지속적으로 달 수도 있겠고 또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서 학우분들께 이제 즉각적인 관심을 이끌어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한 네이버 카페와 페이스북은 홍익대학교 총학생의 역사를 담은 즉 아카이빙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후 홍익비드 인스타그램 계정 같은 경우는 이제 대외교류 협력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는 네이버 카페와 페이스북 그리고 인스타그램 등으로 통폐합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홍대신문 천지혜 기자입니다. 다음으로 인권 관련 분야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린정부는 미화경비 노동자분들의 휴게 공간 확보 및 리모델링 요구를 공약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선본 차원에서 현재 파악한 미화경비 노동자분들의 휴게 공간에 관한 문제는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어떤 방향의 리모델링을 이루고자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미화경비 노동자분들의 휴게 공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생각할 때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어요. 첫 번째로는 공간 자체가 워낙 부족합니다.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학교를 다니시면서 보셨을 텐데 휴게 공간이 부족하셔서 이제 화장실 또는 계단 사이에서 휴식을 취하고 계신 노동자분들을 저희는 정말 많이 봤고요. 이제 두 번째 문제점으로는 공간이 마련되었어도 이 환경 자체가 워낙 열악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문과대학, 경제학부, 삼원대학 학생회 장단으로 구성된 비공식 단체인 시동발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이제 부후보 저는 미화경비 노동자분들의 휴게 공간을 여러 차례 확인해 본 적이 있는데요. 여름에는 에어컨이 없어서 냉방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겨울에는 창문에 방풍 처리가 되어 있지 않아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요. 이와 같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데 여태까지는 도깨비자루 등의 클라우드 펀딩, 그러니까 학생분들의 도움으로 휴게 공간을 일부 수리하고 리모델링하는 작업을 해왔다는 걸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 이것은 임시방편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C동, I동, J동과 같이 리모델링이 이루어지는 공간에 한해서는 공간조정위원회를 통해 미화경비 노동자분들의 휴게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주장할 예정입니다. 또한 그 외 공간에 대해서는 리모델링 실시 혹은 휴게 공간이 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등심이라든지 교학협에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장애인 편의시설 확보 및 개선을 공약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현재 성분께서 파악한 본교의 장애인 편의시설의 구체적인 문제점과 개선하고자 하는 방향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현재 홍익대학교의 경우 산지에 위치해 등교하는 것부터가 문제라는 것이 첫 번째. 홍문관에서 등교할 시 엘리베이터를 타 R동 2층에서 내려서 이제 올라와서 이동을 해야 합니다. 상수 쪽에서부터 등교를 시작할 시 제2기숙사부터 T동 운동장을 거쳐 힘겹게 돌아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통학로 자체가 움직이기 불편한 것이 두 번째입니다. 이제 우들투들한 돌길이 몸이 불편하지 않은 학우분들께서도 움직임에 있어 어려움을 초래하며 휠체어를 타거나 이제 다리에 혹은 깁스를 했거나 하는 학우분들은 실제로 한 번 통학하는데 더욱더 힘이 드는 상황입니다. 건물 사이를 움직일 때 계단으로만 구성된 곳도 현재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상수 쪽에서 등하교할 시 T동 5층을 통해 한 번에 A, B동으로 갈 수 있다 생각하나 이후 상당한 계단을 올라가야만 합니다. 또한 F동, 문화원관, 학생회관, 와우관을 연결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통학로 정비 그리고 경사로 설치, 승강기 설치를 최우선 목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장애인 화장실 또한 추가적으로 마련하여 베리어 프리한 모두가 쾌적하고 학교 생활을 이제 마련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관련해서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해당 편의시설을 개선 및 보수하는 데는 적지 않은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 마련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이와 관련된 예산은 우선 부당 건축 적립금 130억과 함께 등록금 심의위원회, 학교 학생 배우자 협의회를 통한 각 단과대학 요구안을 통해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추가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리모델링이 이루어진다면 일부 대면 강의가 이루어질 경우 일부 학우들이 통행에 불편함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학우들의 불편함을 어떻게 해소하실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코로나19와 맞물려 학우 여러분들께서는 비대면으로 강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강의가 대면으로 진행된다 하더라도 코로나 사태 이전과 정상적으로 운영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따라서 현재 상황에 맞춰 진행 계획이 있는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을 학교 측에 촉구한다면 질문하시는 학우분들께서 느끼실 불편함을 저희가 최소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우분들께서 직접 총학생회 올인선거운동본부에 질문하신 내용들입니다.
이는 코로나19 때문에 직접 오셔서 참여하시기 힘든 상황임에 구글 폼을 통해 학우분들의 질문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수업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수업된 질문에 대한 응답을 마무리한 후 현재 정책토론에 참관 중이신 분들의 추가 질문이 있으신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해 질의응답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연세대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수강신청제도 마일리지제와 관련한 통합후보자의 입장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질문 들어왔습니다. 네, 그 연세대학교 수강 신청 시스템 내 마일리지 이제 제도는 수강을 희망하는 만큼의 이제 학생들이 과목별로 마일리지를 배분하는 제도입니다. 직접 기존의 선착순 방식을 떠나 이제 수강에 대한 욕구를 학생 스스로가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게끔 하는 것에 있어서 충분히 장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들 또한 이제 학교의 시스템을 살펴보던 도중 해당 제도를 매우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였으나 이제 이를 홍익대학교 현 상황에 맞춰 정착시키기에는 아직 저희가 고려하지 못한 사항들이 이제 사항들이 있어서 추후 이제 검토를 통해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두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학업 생태계가 굉장히 크게 바뀌었는데 총학은 어떠한 점에 초점을 맞추어 학우들에게 이로움을 가져다 줄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네, 코로나로 인한 학업 생태계 변환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부분은 우리 학교뿐만이 아니라 모든 대학교의 교육권적인 부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급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부분이 이제 비대면으로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때문에 이제 저희가 견지해야 될 태도 부분에서는 학우분들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크고 작은 문제들에 대해서 신속히 귀담아 듣고 이에 대해서 학교본부 쪽으로 신속하게 대처를 하는 그런 태도를 통해서 학우 여러분들께 여러 가지 관련된 내용에 대해 이로움을 가져다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새내기들은 선배 없이 학교를 다니는 상황에 놓이게 될 수 있다. 학우들 간의 유대와 관계 형성은 대학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데 이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이에 따른 문제점들을 인지하고 있다면 어떠한 해결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네, 학우분들과의 유대와 관계 형성과 관련해서는 우선은 코로나19가 계속 지속될 경우에 한해서는 거시적으로 언택트 행사의 기획 그리고 단과대 학생회장단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서 그 단위 내에서 이제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총학생회가 할 역할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또한 이제 좀 더 완화된 상태 그러니까 부분적인 대면이 이루어질 경우에 한해서는 저희가 소규모 대면 행사들을 자금자금하게 하지만 이제 비교적 수는 조금 많게 만들어서 이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경기 불안, 취업 시장의 어려움 등 학우들이 현실적으로 마주하고 있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회로 나갈 학우들을 위해 어떠한 도움들을 구상 중인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네, 그 현재 학내에 이제 마련된 취업 진로 센터와의 지속적인 논의와 협업을 통하여 온라인 취업 박람회라든지 온라인 설명회 등을 새롭게 개최 혹은 확장하여 개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의 행정, 전산 시스템에 관하여 불편함이 몇 년째 이어지고 있는데 총학 측이 인식하고 있는 문제점들은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이제 저희가 생각할 때 학내 행정 혹은 전산 시스템과 관련해서 불편함이 초래되는 것은 일처리 시간 제한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봤을 때 이제 그 외적으로도 다양한 문제가 존재는 하나 이것이 가장 큰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인은 그럼 어디서 비롯될까요? 원인은 인력 부족에서 비롯된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현재 교직원 수는 충원되지 않고 있고 최소 인원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학내 고질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교직원분들께서도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새로운 문제점들이 현재 코로나 상황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학내 행정 혹은 전산 시스템에 대해서 불편한 것이 계속 원활히 개선되지는 않고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교직원 확충을 지속적으로 교학협 혹은 등심위에서 요구하여 이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른바 운동권, 비운동권과 같이 이분법적인 성격에서 벗어나서 이번 총학이 추구하고 있는 메타 컨셉은 무엇인지, 그것이 가장 잘 드러날 결과물이 무엇이 될 것 같은지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추구하는 철학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컨셉을 생각한다면 우선 지속적으로 소통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즉각적으로 행동으로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행동이 생각보다 우선이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저희는 모든 가능성,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하는 사고까지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 학생회가 극복해야 하는 거대 담론들 뿐만이 아니라 학생들이 학교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사소한 불편함까지도 모두 다 해결하고자 합니다. 다만 저희가 현실이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에 부딪혀서 원하는 결과만을 도출할 수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최대한 플랜 B, 플랜 C를 가동하여 학우분들께서 제한된 상황 속에서라도 최악의 결과가 도래하지 않도록 저희는 다양한 수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합된 질문 중 마지막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부터의 학생회 활동 전체를 통틀어 가장 큰 성과였다고 생각하시는 활동이 궁금합니다. 또 이를 어떻게 총학생회 활동에 반영하실 계획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제가 2018학년도부터 현재까지 학생회 활동을 이어나오면서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되는 것은 이제 올해 학기 초에 농성을 통해 등록금 환불 관련 문제 제기, 그리고 교육권 보장 및 개선에 대한 요구를 강력히 제시한 점이 아무래도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다 아시겠다시피 이를 통해 패스트페일 제도, 학점 완화 제도가 이루어지기도 했고 학교 측도 이후 발생하는 학내 교육 관련 문제에 빠르게 답변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다만 농성과 같은 강력한 대응은 최후의 수단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측도 이후 패스, 논패스 학점 완화 사태로 인해 벌어진 학점 인플레이션 때문에 2학기 학점 완화에 대한 상당히 소극적인 모습을 현재까지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결과에 대한 부작용까지도 모두 고려하는 방안을 택해 플랜 A 뿐만 아니라 플랜 B, C까지도 마련하여 학우분들에게 어떠한 방식으로든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현재 정책 토론에 참가 중이신 분들께서 추가 질문이 있으신 경우 거수하시고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문과대학 부학생회장 김주현입니다. 2020년은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학생들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또 학생회도 그렇고 참 힘든 한 해였을지 몰라도 이제 조금 다른 면을 보면 여태까지 집행됐던 차등등록금의 사용 내역이라든지 또 산출 근거가 잘못되었음이 정말 명백히 드러나는 한 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말씀해주신 중장기적인 차등등록금 환불 계획 및 이제 산출 근거 재수립 등의 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러한 얘기들이 나오기 전에는 필연적으로 회계분리에 대한 얘기가 먼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또 여태까지 학생회에서도 해당 부분을 학교 측에 논의를 많이 해왔었지만 학교 측에서는 대단히 보수적인 대답만을 내놓았을 뿐이고요. 선본에서 생각하시기에 여태까지 회계분리, 뭐 지금 세종 캠퍼스하고 서울 캠퍼스 같이 되고 있는 것도 솔직히 문제인 것 같고, 차등록금이랑 원래 이제 등록금이랑 같이 처리되고 있는 것도 문제인 것 같은데, 요 회계 분리에 대한 논의가 이제 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며, 둘째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계획인지 듣고 싶습니다.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차등등록금과 관련된 논의가 여태까지는 왜 이렇게 지지부진했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저희는 이해했는데요. 우선 그동안의 총학생회가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2018학년도 제52대 총학생회 리뉴홀에서는 본격적으로 차등등록금에 대한 문제를 표면화시켰고요. 그리고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2015학년도 제1차 등록금 심의위원회에서부터 이제 총학생회에서 이제 학교본부로부터 계열별 차등등록금에 대한 근거를 명시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2020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학교본부 측에서는 여전히 이 산출 방식에 대한 결과가 정성적 요소도 많이 포함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마련할 수 없다. 그리고 서울과 세종에 관련된 회계 분리조차도 미적지근한 반응으로 대응을 계속했습니다. 실제로 52대 총학생회 쪽에서 등록금 심의위원회에 전사록에도 나와 있는 표현인데 계속 이런 방식으로 학교본부가 답변을 우물쭈물하게 넘겨버리고 계속 등록금 심의위원회 이후 실무위인 교학협에서 답변을 이어나가자 한 후에 그 협의체에서도 답변을 주지 않으니 막막하기만 하다 라는 표현을 직접 쓰셨었는데요. 저희는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쨌든 교육비 원가 개선을 도입하고자 한다라는 명확한 대응책을 제시할 예정이고, 또한 추가적으로 지속적으로 학내 학생들에게 있어서 해당 문제에 대한 관심이 꺼지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재개할 예정이고, 또한 이후에 전국대학생 자치기구 연합과의 협의를 이어나간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연세대학교라든지 숙명여대라든지 등록금 반환 혹은 이제 차등록금 회계 분리와 같은 내용들이 다시 재점화가 되고 있는 상황으로 저희는 파악했습니다. 따라서 전국 대학생들과 연합을 하여서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일단 답변 감사드리고요. 말씀해주신 내용은 일단은 이제 차등록금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바는 이제 차등록금을 이제 환불이라든지 어떤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회계 분리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게 제일 먼저 논리였고요. 제가 정확히 질문 드린 거는 회계 분리가 여태까지 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학교 측에서 대답이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본질적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여쭤봤던 거고, 그 문제를 파악한 후에는 어떻게 대처하실 방안인지 여쭤봤습니다.
네.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미비하게 답변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등 등록금과 관련된 내용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2015년부터 이제 내용이 진행이 되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차등 등록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회계 분리가 전제돼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근데 이 회계 분리와 관련된 내용은 여태까지 등록금 심의위원회에서는 한 번도 다뤄진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회계 분리를 그럼 어떻게 진행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여태까지의 회계 분리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내용의 답변을 드리자면, 이것이 저희가 말씀드린 교육비 원가 계산이라는 것인데요. 그 부분을 통해서 이제 회계 분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학우분들께서도 단순히 지금 계열별 차등 등록금에 대한 내용만 지금 인지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 회계 분리가 먼저 이루어져야 계열별 차등 등록금에 대한 내용을 언급할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홍보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겠다가 저희 태도입니다.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교육 원가를 다시 한번 만지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지만, 제가 예상한 답변은 솔직히 인원에 관한 문제였어요. 저희가 지금 세종 캠퍼스랑 서울 캠퍼스 합산해서 회계를 처리하고 있고, 또 차등 등록금하고 원래 기존의 등록금하고도 한꺼번에 맞춰서 지금 한꺼번에 그 회계를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제 생각은 아마도 이제 인원 확충이 제일 먼저 주가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아무래도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나누는 것도 나중에 추후에 따라올 수 있는 건데, 여태까지 인원 감축에 대한 얘기는 계속 나왔던 거잖아요. 여태까지. 그런 걸 바탕으로 생각해 봤을 때 역대 학생회들과 조금 차별화를 둬서 인원을 좀 확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학교에다 얘기를 하실 때, 역대 학생회랑 차별화를 두고 좀 학교하고 논지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에 앞서 저희 그 질문해주신 인원 확충이라는 게 교원 확충과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해도 될까요? 잠시만요. 죄송한데 잠깐만 첨언을 드리자면, 말씀해주신 교직원 확충이랑도 어찌 되면 괴를 같이 할 수 있겠지만, 이제 교원 확충보다는 교직원 확충이겠죠. 저희 이제 뭐 행정 인력이라던가 경비 인력이라던가 뭐 미화 인력에 대한 그런 교직원 확충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저희 학교에 지금 교직원 확충과 관련된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학사 행정이 전산 시스템이 굉장히 늦게 돌아가는 이유가, 현재 홍익대학교 교직원 수는 서울에 있는 타 대학들과 비교했을 때 교직원 수는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딱 맞춰야 되는 수준으로만 지금 현재까지도 이루어져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학과 행정실이나 아니면은 그 교직원 선생님들부터 자주 들어왔었던 상황입니다. 홍익대학교는 너무 교직원 수고 부족하고 해서 일 처리가 힘들다, 늦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신 교직원분들의 면담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학우분들의 면담이 아닌 그런 교직원분들의 면담을 통해서 저희 학교에 직접 건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방안 중 하나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셨을까요? 그럼 또 추가적으로 질문드려 죄송한데 어쨌든 교직원 확충이 이루어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문제들이 있겠죠. 그 중에 가장 큰 문제는 아마도 등록금 인상일 것입니다. 원래 저희 등록금 내부에서 나가는 금액 중에 상당한 금액이 이제 인건비로 많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학교 쪽에서 만약에 교직원이라던가 교원이라던가 신규 채용을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금액에 대해서 등록금 인상을 분명히 말씀을 하실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생각해 놓으신 게 있는지 어떻게 대처하실 예정이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이제 인원 확충과 관련돼서 저희 학교가 지금 인건비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는 점도 맞는 말을 해주신 거고, 그리고 이 인건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사실 저희도 명확한 답은 이제 내세우기 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근 몇 년간의 학생회, 총학생회에서 이루어냈던 방식을 생각해 본다면 적립금과 관련된 내용을 건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저희가 등록금 심의위원회에서 예산과 결산을 비교해 볼 때 남는 금액들이 굉장히 많이 남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빈틈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저희가 제시해 볼 예정입니다. 추가적으로 저희 홍익대학교에가 이번에 자료조사를 하면서 알게 된 것이 홍익대학교의 등록금 우준율이 타 대학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록금 인상보다는 방금 말씀해주신 적립금을 조금이라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학교 측에 제시하는 것이 최우선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참관 중이신 분들 중에 추가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없으신 것으로 알고 마지막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총학생회 올인 선거운동본부의 마무리 발언 듣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 시작해주세요. 가장 이상적인 총학생회는 문제 상황 속에서 학우분들의 목소리를 모두 고려하여 모든 경우의 수를 모두 따진 후에 최선의 해결책을 마련해야 하는 학생회입니다. 저희 올인은 그런 총학생회가 될 수 있도록 지향합니다. 다만 현실이라는 한계에 부딪혀 이는 원하는 결과에 도달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 또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인은 학우분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귀담아 듣고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될 수 있는, 그리고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중심을 잡아드릴 수 있는, 학내 문제 상황을 인지하고 끊임없이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학생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만 2021 단결홍익 총선거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 정책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